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복잡한 국제 문제들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딱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떠올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제2차 세계 대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 자료는요, 이 수십 년 전의 과거가 2026 현재의 외교 정책과 지정학적 결정에 어떻게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 그 매혹적이고도 위험한 방식을 파헤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환상부터 과거와 현재의 결정적 차이, 오해받는 유화주의, 성공적인 유화정책 사례, 그리고 신화가 된 역사까지 이 낡은 틀이 현대 외교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빠르게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이라는 환상입니다. 현대 정치인들과 전략가들이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이 거대한 템플릿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무려 8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거대 헤지펀드죠.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원인데요. 이들은 이란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정당화하면서 압도적인 군사력이 이념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뭘 들었을까요? 맞습니다. 1945년에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방식을 똑같이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비교에는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패배했다고 이념이 파괴되는 건 아니거든요. 핵심은 바로 원죄, 오리지널 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의 이념이 영원히 오명을 쓰게 된 건 단순히 저서가 아니라 진주만과 폴란드를 선제 공격했다는 그 끔찍한 도덕적 원죄 때문이었잖아요. 반면에 2026년 이란을 가정해 볼까요? 그들이 전쟁을 먼저 시작한 원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만으로 이념적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그 전제 자체가 여기서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과거와 현재의 결정적 차이를 보겠습니다. 1945년의 그 승리 공식을 현대의 분쟁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짚어볼게요. 자, 9천만 명.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이란의 무슬림 인구수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근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뼈아픈 경험을 한 미국이 무려 9천만 명을 통제하려고 그 거대한 땅에 군대를 주둔시킨다? 현실적으로 이건 물리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대전은요, 1945년과는 스케일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럼 대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과 일본은 어떻게 민주화에 성공했던 걸까요? 이게 단지 폭탄을 많이 떨어뜨려서가 절대 아닙니다. 미국과 연합국이 그야말로 몇 년 동안 그곳에 눌러 앉아서 헌법 기초부터 다시 다지고 일본 천황의 신성 불가침 지위로 박탈하고 심지어 여성 참정권 같은 아주 미시적인 부분까지 바닥부터 뜯어 고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당장 이란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회 재건 작업을 집행할 현대의 미국 대통령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향수에 젖은 개입주의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오해받는 유화주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강력한 서자가 우리의 외교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심각하게 왜곡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사가 알렉스 라이리가 분석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있는데요. 정치 스펙트럼의 양극단이 이 2차 대전의 신화를 똑같이 무기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좌파는 문화적 보수주의를 히틀러주의의 시작이라고 낙인 짓고요. 우파는 거의 모든 독재 정권을 2차 대전급의 엄청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영웅적인 군사 대응을 촉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섬세하고 유연해야 할 외교의 자리에 지적 경직성과 흑백 논리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과정에서 탄생한 가장 강력한 낙인이 바로 유화주의자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보수 진영이 이 단어를 아주 매섭게 사용하는데요. 일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 파병에 미온적인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를 가리켜 2차 대전 직전의 네빌 챔벌린에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1960년대 베트남전부터 시작해서 이라크전 그리고 지금까지 해외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의 입을 막는데 이 2차 대전 템플릿이 완벽한 족쇄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단어에 덧씌워진 정치적 오명을 한번 벗겨내 볼까요?
오늘 자료에서 정의하는 유아주의의 진짜 본질은 사실 아주 건조하고 단순합니다. 적대 행위를 종식하거나 연기하기 위해 적에게 양보를 제공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싹 빼고 객관적으로 정의해보면 이 전략이 현실 외교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작동해 왔는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네 번째 섹션, 성공적인 유아정책 사례들입니다. 방금 정의한 이 유아정책이 실제로 평화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 역사적 증거들을 바로 만나보시죠. 역사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1960년대 그 아찔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은 튀르키예에서 자국 미사일을 철수하는 양보를 선택하면서 최악의 핵전쟁 위기를 넘겼습니다. 1970년대에는 철천 지원수 갔던 중국을 국가로 인정했고요. 1990년대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무료 무장단체 조직원들을 석방하는 양보를 보여줬죠. 어떠신가요? 양보를 통해 첨사를 막고 평화를 구축한 이 분명한 역사적 사례들은 유아주의는 곧 패배라는 지금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성공 공식은 지금의 상황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최근의 정치적 흐름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나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사들도 이란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식의 완전 무결한 승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무리한 군사작전을 일시 중지하려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사실 1945년식의 전면적인 항복보다는 이런 식의 타협과 양보를 훨씬 더 자주 선택해왔습니다. 1945년 이후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이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할 다섯 번째 섹션, 신화가 된 역사입니다. 하나의 특이한 역사적 사건을 영구적인 외교 규칙으로 삼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한 함정인지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2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전쟁 중에서도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인류의 생존권이 걸려 있었고 선과 악이라는 도덕성도 너무나 명확했죠. 하지만 1945년 이후에 벌어진 베트남,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현대전들을 보세요. 아주 복잡한 지역적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도덕적으로도 모호하며 승패의 결론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차 대전이 서구 문명을 하나로 묶어주는 훌륭한 신화일 수는 있겠지만 21세기의 실전 전술 가이드북으로 쓰기에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칠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리의 이 강박적인 집착이 오히려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하는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겠다고 과거의 신화에 매달리고 있지만 그 흑백 논리와 무력에 대한 맹신이 우리가 그토록 막고자 하는 재앙에 실수로 불을 붙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자료가 여러분이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